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성국군의 혼술타임. 오늘은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보다 더 혼란한 이 대통령 후보의 해외 어떤 출장 같은 문제, 그 문제를 술술 풀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유형창 민족통일문화재단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들은 뭐 다른 방송에서도 같이 방송을 했는데 경호실에서 82년도에 들어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입시를 한 언제까지 쭉 제가 이제 거죠? 김대중 대통령 중반기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럼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갔고. 네, 그렇습니다. 경호부장도 하셨고. 네. 또 근접 경호과장도 하셨죠. 네, 저 수행과장이라고 하고 근접 경호과장이라고도 하죠. 근접 경호가 그 경호의 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통령 근접한 경호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밀접한 모든 행동에 그거를 알고 또 그만큼 또 서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경호적인 그런 것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선발 경호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들과 그래서 영어로는 디테일 서비스라고 그러죠. 디테일 아주 서비스. 세부적인 사항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이제 경호에서는 꽃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청와대 오래 출입하면서 뭐 경호원들을 많이 뵙고 했지만은 궁금한 것이 제 주변 사람도 물어보는 것이 왜 청와대 경호원들이 선글라스를 쓰느냐. 선글라스 쓰면은 뭐 앞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폼으로 못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왜 쓰는 거예요? 첫째는 일단은 적에게 내 시선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내가 이 선글라스를 쓰면서 눈동자가 누구를 보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 적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보는가 하는 어떤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격지심으로 그런 것을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행동 거지에 따라서 저게 좀 이상하다, 수상한 사람이다 하는 우리의 이제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노하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목적과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제 갑자기 햇빛을 보면은 시력이 이제 또 놓치니까 그런 점을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물론 뭐 좀 폼도 있겠죠. 그건 이제 아주 소수의 요소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할게요. 이번에 여쭤보는 것은 지금도 이 웃돌이 이렇게 위에 단추를 차고 계신데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호원들이 왜 이렇게 차고 있느냐. 안에 권총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래도 권총을 빨리 꺼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일부 그 무지한 의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요즘 이제 경호관들도 이제 그 양복에 풀고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우리 어떤 나라의 간섭으로 해서는 그래도 단추를 이렇게 잠그고 좀 정갈한 복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사할 때 0.725초 만에 초탄이 발사된다는 그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풀어서 그렇습니다. 꺼내서 그래서 근총을 자,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일단 마이크 빼시고. 네, 그러시죠. 아이고 이거 마이크 빼고 복잡한데. 아니 그냥 그 밑으로 뺐으면 됩니다. 0.7 몇 초 만에? 0.725초인데. 725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바로 초탄이 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양복을 입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무지한 사람들이 그걸 자꾸 그러는데 뭐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하면은 그 총 나가는 거는 0.725초만 나간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걸로 또 한번 저희가 재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혼란한 대통령의 외유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유형창 그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경호 비서학을 또 많이 강의를 하시고 해서 그렇습니다. 한 20년간 또 교수를 하시고 해서 경호 비서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경호법
첩보뿐이 아니고 의전, 대통령의 의전 이런 문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자주 가서 의전도 그 경우도 의전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쌩쌩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여쭤볼 것은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혼자 인도를 다녀왔다. 인도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만들었는데 과거에 현역 대통령 부인이 혼자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쭉 해보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이호 여사께서는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원래 이호 여사께서는 그렇죠. YWCA 그 총무도 하시고 회장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 조창 기도회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조창 기도회가 이제 국가 조창 기도회라는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민항기를 이용해가지고 방문을 하셨던. 민항기로 갔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공식적인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더구만요. 미국에서 그러면 난리 나죠. 그럼요. 그런 정도였는데 제 기억에는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때 그 혼자서 갔었으면은 그때는 그 경호실에서 나오셨을 때 같은데. 제가 해가지고 이제 경호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다녀오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일부 아주 소수의 경호만 민항기에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당시에 그 안기부 요원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SS가 조금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아주 비밀리 극소수의 인원들만 다녀와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 이런 김정숙 여사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냥 몰랐던 거죠. 디테일하게 취재도 해오셨네요. 현재 안기부에서도 도와주고 SS에서도 그러니까 특별 경호실이죠. SS 백악관 경호하는. 그렇죠. 그래서 민항기로 그때는 이호 여사는 민항기로 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는 공군 2호기를 타고 공군 2호기의 대통령 시장까지 그대로 노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끔 가다가 동남아 가까운데 그 출장 갈 때는 2호기를 타는데 그때는 대통령 시장을 가리죠. 가리는데 김정숙 여사는 시장을 그대로 노출하고 갔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을 했는데 내가 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500만 원 그 경비가 들 것을 3억 7천만 원까지 들었고 또 수행원 중에서 한식 그 요리사 한식 요리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골 디자이너 딸로 특채가 됐던 그 사람 여러 명을 13명을 데려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글쎄 이제 제가 이제 경호적인 측면과 이제 이게 프로토콜 의전적인 측면을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첫째 경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경호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선발대가 미리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피셜한 행사면은 한 달 전에 상대 국가와 미리 조율을 합니다. 모든 아이트너리, 모든 일정에 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그네들하고 협조를 하고 그리고 근무자들을 초청하는 국가에서 몇 명을 배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총기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세팅을 할 것인지 어느 루트로 갈 것인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점검한 후에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번 이 타지마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방문 행사는 그러한 행사가 없이 물론 이제 선발 때는 운용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3명 중에 몇 사람은 한 2주 동안 거기 그 전에 갔습니다. 그건 선발 때겠죠. 그건 선발 때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이번 이 행사를 조금 분석을 경호적으로 해볼 때는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 행사가 과연 국가적인 이러한 영부인이나 이런 사람 분들이 갈 행사였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분석해 본 경우에는 그러한 기억이 안 맞는 그런 행사고 뭐 한 국가의 한 도시의 공원을 그 개장하는데 오픈 세레머니에
그건 허항구, 예, 허항구 뭐 물론 이제 우리 있는데. 그 고대 문명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오셔서 이제 이렇게 뭐 혼사를 이루었던 그런 그러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을 초청한 거죠. 그러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타지마을 보고 싶었어. 이제 타지마을도 저도 다녀왔지만도 그것도 황후의 이제 무덤 아닙니까? 무덤인데 그 무덤에 이제 그것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그 했는데 그 타지마을에는 그 모든 백체의 보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논의 이야기지만도 가이드들이 이제 후레쉬를 들고 있습니다. 후레쉬를 들고 이런 그 돌에다 비추면은 이 빛이 안 나죠. 근데 보석에다 비추면 빛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막 그 현지 사람들이 뭐 그다음에 각종 그 도굴꾼들이 보석을 다 빼가 가지고 엉망진창돼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보수를 많이 했더구만요. 그러한 장소인데 물론 뭐 그게 또 상당히 뭐 저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지만도 공개적이고 이렇게 막 그 시끄럽게 해가지고 가실 필요까지 있는 행사였는지 제 생각 같으면은 이해가 안 되시죠. 퇴임을 하고 뭐 퇴임하면 그런 대우를 못 받는데 전용기도 못 타고 그래도 퇴임하고 뭐 민항기에서 퍼스트 클래스 정도 타고 가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왜 이렇게 했던가 하는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입장에 있어서는 아쉽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갈 데가 너무 많았어요. 버킷리스트를 채워야 되니까.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40여 군데 되던데요. 그 방문이 물론 뭐 48번. 그런 장소에 물론 영부인께서 대통령과 동행하셔서 짜투리 시간에는 또 오피셜한 시간 외에는 영부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고아원이라든지 장애인 장애인들 이렇게 돌봄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요 정도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었고 했지만도 너무 이렇게 관광지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거는 아마 김정숙 여사만 그렇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결돼서 그러면 김정숙 버킷리스트 이것이 중앙일보 칼럼에 나와서 지금 책으로도 출판이 돼 있는데 버킷리스트 이것이 좀 어떤 과장이 된 그 논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흔적들이 실제로 본인이 가고 싶은 뭐 피오르 같은데 뭐 이런데 몇 군데 쫙 있어요. 그거 다 다녀왔는데 유독 관광지가 많았는데 버킷리스트는 좀 실체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물론 뭐 미술관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러한 데는 정말 왜 가셨을까 하는 거는 본인의 뭐 소망, 버킷리스트가 아니면 갈 수 없던 장소였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이를 보니까 한 반은 다녀왔던데 체코의 프라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에 있는 영빈관하고 바로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고 크레물린 안에 뭐 있는 뭐 이런 박물관이라는 이것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한데. 그런데 체코는 그때 일부러 막 그렇게 일부러 갔어요. 체코는 그때 체코의 정상이 그 국내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프라하 때문에 간 것 아니냐, 그 궁정을 간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도 자꾸 이렇게 타치가 되는데 좀 이런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아쉽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를 이제 보통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칩니다. 그렇죠. 경유로 많이 하죠. 아니면 이제 시애틀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앵커리지로 가는데. 급유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IMF 그 사태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때 이제 공식 방문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앵커리지를 그쳤거든요. 그때 이제 앵커리지에 제가 책임자로 나갔었는데. 앵커리지 뭐 시장 만나고 뭐 이런 뭐 잠시 이제 경유지기 때문에 아주 소박한 행사를 했는데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시고 불편하시니까 앵커리지에서 좀 가면은 그 아주 이 만년설이 쌓여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유람선도 있고 거기를 가는데 기자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비서진들이라든지 경호실장까지도
저한테 무전이 오는 거예요. 야, 그게 괜찮니? 그거 좋니? 굳이 가야 되겠니? 예. 이런 식으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 대통령 각하 좀 휴식도 취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야, 굳이 가야 되겠니? 그런 그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그 장소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경유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조심하셨어요. YS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참 그런데 개념을 안 한다 하지만도 굉장히 그런 데 대해 조심스럽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조금은 조심성이 없는 이런 일을 만들 필요 있었느냐 하는 아쉬움은 제가 좀 이렇게 버킷리스트는 실체가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문제를 따지냐 하면은 뭐 개인의 뭐 취향이나 개인이 하고 싶은 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세금이 들어가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 동반해서 해외 출장이 48차례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수,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호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24번, 27번니까 거의 배를 2배를 간 겁니다. 2배를 갔는데 그 또 이 코로나 시국에 한 2, 3년이 끼어요. 그때 많이 가지를 못했는데 그때도 코로나 시국에도 그때 뭐 호주도 가고 막 다녀왔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그 2호기를 하나 띄우는데 한 2억 몇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1호기를 타고 가면은 굳이 꼭 안 가도 되는 데를 1호기를 타고 가면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제 세금 문제를 했는데 저는 아까 YS의 그러한 이야기도 했지만도 어떤 공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데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어야. 제가 너무 물적으로만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세심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데가 있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조심스럽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파키스탄 수상인 베르지나르 부토라는 여자 수상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그 템프로 총리라 해가지고 10%를 아주 그저 공사 때는 꼭 받아 챙기는 그런 남편의 그런데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공식 사회를 딱 하면요, 그 남편은 딱 아기 안고 딱 옆으로 빠져줍니다. 그러니까 사열은 정상 본인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정숙 여사께서는 앞서 나가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가지고 아주 정말 그 외교적인 참사였죠. 뭐 대통령은 저 인사하는데 손 들고 뭐 이런 것도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원래 뭐 부부 동반 할 수도 이렇게 사회를 받기는 하는데 배우자 섹션이 있는 그 섹션이 있지만도 웬만하면은 정상 본인만 하고 의장 대장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운영, 그건 이제 결국은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절제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다음에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위치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갔으면은 그 공적인 역할에 치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해외 순방을 한 30차례 정도 제가 청와대 10년 출연해서 다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저도 풀 기자로 많이 들어가고 또 대통령 배우자도 많이 취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쨌든 여러 군데 저는 배우자를 이렇게 하면서 왕실에 가서 왕실에서 다도하는 일본 황실에서 이런 것도 보고 또 이호 여사와 같이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이런 거 저한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부인들의 해외에 가면은 주로 일정이 그쪽에 어떤 문화예술 분야 아니면은 또 해외 공간 또 그 직원들을 뭐 가족들 그렇게 격려하는 이런 거였는데 김정숙 여사는 상당 부분이 관광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일정이 그렇게 되죠. 그 배우자 같은 일정은 그럼요. 그렇게 멀리 갈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멀리 가면은 그만한 경호 인력이라든지 또 의전 인력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수반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동차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쭉 일렬적으로 리스트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본인 혼자가 다니신다고 하지만 또 거기에 영부인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요소들이 그 보통 20, 30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적으로 지위가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가변적인 요소가 나를 따른다는 거.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면은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따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금 그 곳곳에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개인 혼자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와 데미지가 따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좀 우리의 교육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국민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국민에 대한 예의죠. 예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제가 그 버킷리스트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그 경호실에서 퇴사를 하시고 나서 주로 그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서 뭐 마스크 만장을 기증을 하는 행사도 있었고 하던데 캄보디아에 오래 계셨죠? 마스크뿐만 아니고 제가 소방차라든지 앰뷸런스도 한 50대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항생제 이번 코로나 시대 때 항생제 그리고 제가 또 현지에 그 시아누쿠빌이라는 장소에 조그만 클리닉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보건소장이 제가 한 달에 매달 그래서 거의 매달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보건소장이 연락 옵니다. 월급 안 주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년간 제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지역에 밥 못 먹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각종 옷가지를 다 저희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저는 이 인도 타지말도 그 문제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이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를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지역이죠. 시엠립 지역의 공항이 시엠립 공항인데 그때 이 동남아 3개국을 순방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와 그 브루나이와 캄보디아를 하는데 출국할 때는 앙코르와트를 간다는 일정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귀국하기 전에 앙코르와트를 갔다 와야 된다. 갔다 오기로 했다. 그 캄보디아 당국의 강국한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인도도 강국한 요청에 의해서였는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그때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시엠립 공항이 일단 활주로가 짧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캄보디아에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3개가 있습니다. 시아누쿠 인터내셔널, 시엠립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이제 푸놈펜 인터내셔널인데 B747 보잉이 앉을 수 있는 데는 푸놈펜 공항밖에 없어요. 이제 푸놈펜은 이제 푸첸통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국제 이제 그 되게 돼 있는데 시엠립은 국제공항이지만도 활주로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시아누쿠빌은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대한항공이 곧 이제 시아누쿠빌에 이제 취항하면은 747-300 그건 이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한 300인승 정도 되는 거죠. 400인승. 이제 747-300은 180석에서 200석. 그렇게 되죠. 지금 우리 2호기가 그거죠. 747-300이죠. 그렇습니다. 2호기가 그렇는데 2호기가 이제 굉장히 그 동체가 짧기 때문에 보통 동남아 3,500 순항거리가 3,500이죠. 지금 우리 1호기는 747 보잉 등이기 때문에 14,500이죠. 순항거리가. 그러니까 뭐 한 4배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푸놈펜 푸첸통 국제공항에 1호기를 앉혀놓고 갑자기 앙코르와트가 또 앙코르와트가 대단한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뭐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도 크메르 제국의 그 완전 그 제국의 그 와트라는 건 신전입니다. 신전인데 그 신전이 한 4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앙코르와트입니다. 그렇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시엠립 국제공항을 가야 되는데 747 그 400 대형기가 앉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3개국을 다닌 1호기는 못 간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그냥 그 나라에 비행기를 쓰든지 아니면 그 만일에 안 되면은 그 나라 비행기를 차터 대여를 해야 되는데
굳이 또 그거에다가 플러스 2호기를 또 불러. 한국에 있는 2호기를 푸놈펜으로 불러서 푸놈펜에서 타고 시엠립 가서 공항에 가서 1시간 반 구경하고 다시 푸놈펜으로 와서 푸놈펜에서 1호기로 다 보내주고 2호기는 들어온 거죠. 빈 비행기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아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정말 위험한 일이고 아마 오늘 인터넷 오늘 우리 혼술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예.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아마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나는 그러니까 2호기 인도에 갈 때 2호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건 한 대만 간 거죠. 그렇죠. 어쨌든 2호기를 띄우기 위해서 2억을 얼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2호기를 굳이 그 푸놈펜으로 오라고 해서 빈 비행기로 오라고 해서 1시간 반 구경하려고 앙코르와트 갔다가 다시 푸놈펜 와서 또 빈 비행기를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또 굳이 왜 사전에 없던 앙코르와트를 갔느냐, 이것도 버킷리스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자, 저도 그 앙코르와트는 다녀왔지만 자, 이런 겁니다. 그때 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김의겸 대변인이 그때 브리핑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실제로 시엠립 공항 규모가 작아서 공군 1호기 착륙이 어려워서 한국에서 오는 공군 2호기와 캄보디아가 제공하는 전세기가 동원된다. 자, 그리고 방문은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결정됐다.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럼 캄보디아가 이것을 초청을 했느냐, 캄보디아를 가자고 했느냐, 이 캄보디아 관광 한국 사람들 많이 오라고, 앙코르와트 많이 오라고. 그런데 저도 가봤지만은 앙코르와트 가면은 한국말밖에 안 들려요. 지금도 한국 사람은 전체의 80%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앙코르와트는 너무 많이 가서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통제를 하는 것도 지금 있어요. 너무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한 2, 3년간 문을 닫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 많이 오라고 그 대통령 부부를 꼭 앙코르와트로 꼭 가봐야 된다고 캄보디아가 간곡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타지마할, 이 인도 타지마할 부분은 감사원이 감사를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그때 이런 문제, 그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그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었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 뭐 대통령 부인이 그 해외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보고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느냐 하는데 이게 왜 논란이 시작이 됐냐면은 고민정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2번 갔다 왔죠. 한 번 나토 갔다 왔고 이번에 그 영국, 미국,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아니 거기 왜 그 김건희 여사가 따라다니느냐, 그 세금 아깝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김종숙 여사 때는 어땠느냐 보니까는 가장 많이 48번에 나갔던 거고 고민정 그 문제를 제기한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때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타지마할 갈 때 같이 갔어요.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따지게 된 것이 민주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진실이 뭔지를 지금 밝히기 위해서 이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에서는 정치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싶지만도 상당히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걸 보면은 자성자박하고 스스로가 자꾸 그러한 데 대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거 좀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때는 어쨌나는 거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가 그런 일로 자꾸 수렁에 빠뜨리는지. 그건 저도 공직 생활을 20년간 해봤지만도 그건 너무 정말 우둔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참고로 우리 그 유영찬 교수님은 뭐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경호 전문가고 어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안의 사정을 너무나 깊이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하고 나서 지금 후배들에게 많은 취재도 하신 것 같아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더 좀 진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쩍 이 해외 출장을 간 것 가지고 저도 그 해외 출장 많이 다시 다녀봤다는 이야기를 다시 들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특히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 실패, 외교 참사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실제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었나요? 지금 여기 전 세계 뭐 국가 원수급이 250명이 오고 VIP가 2,000명이 오고 네.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 상황인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한 큰 행사 중에는 이제 APEC, 네. 그다음에 이제 태국에서 행사를 했던 우리나라가 할 1회 아시안 대회를 하려다가 우리가 그때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태국으로 넘겨줬습니다. 아, 예, 예. 그런 또 아픈 자연인데 그때 이제 그 아시안 행사를 제가 태국에서 책임자로 나가서 했는데요. 이러한 다국가가 모이는 행사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번에 지금 대략적인 그 영국 그 여왕 그 조문 행사에 참석하는 국가가 200개 국가였거든요. 네, 예, 대략 어렵 잡아서 200국가인데 더 될 겁니다. 뭐 소소한 국가들은 빼고. 그런데 200개 국가에서 한 100여 개 국가가 전용기로 들어왔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커머셜, 이제 상업 비행기를 이제 타고 민항기를 타고 이제 우리 들어왔는데 거기에 100여 대의 전용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영국 런던에 공항이 3개 있습니다. 히드로 공항과 겟위크 공항과 그다음에 시티 에어포트 3개가 있는데 이제 시티 에어포트는 이제 도메스틱 국내선을 중심으로 하고 겟위크는 국내선과 인터내셔널 같이 쓰고 히드로는 인터내셔널만 쓰고 있습니다. 이제 히드로 공항 옆에 이제 왕실 전용 이제 이 주기장이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여 대의 비행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몰려든다고 합시다. 뭐 일본 천황은 하루 전에 갔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날 일찍 갔는데 제가 영국의 카운터파트하고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하도 이 문제가 시끄러워가지고 옛날에 이제 카운터파트가 영국까지 취재를 하셨네요. 그럼요. 뭐 이 문제 때문에도 더 하고 해가지고 스픽처를 위해서 취재하신 거예요. 하니까 완전히 병원에 간 사람들이 경호요원뿐만 아니고 항공 간제 요원들, 항공에 있는 지상 그라운드 스태프들 병원에 가가지고 몸살 나서 들어놓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커겠죠. 어쨌든 그만큼 혼자고 그만큼 힘든데. 그래서 간제 탑에 당일날 비행기가 동시에 그 50여 대가 채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버링을 매겨 가지고 도착시키는 그 시간대에 끼어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용 1호기였어요. 고도반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게 말입니다. 또 간제탑하고 이 공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우선권 부여를 굉장히 땡겨줬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전용기 빨리 도착을 했구나. 좀 작은 비행기고 이런 거는 겟위크로 보내버리고 아니면 뭐 선회를 하다가 좀 뭐 나중에 큰 우리 이제 큰 비행기들은 어쩔 수 없이 히드로 찰주로가 기니까 이제 히드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나마도 이게 이제 막 굉장히 전쟁입니다. 간제탑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있는 이 S5들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이 막후의 작업들을 해가지고 그나마 막 우선권을 부여해서 도착을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공항에 이제 도착하고 일단은 왕실 전용 주기장에서 이제 간단한 이제 세레머니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런던 시내라는 것이 지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소수 국가는요 몇 개씩 모아가지고 성합차에다가 대형 버스에다가 그냥 갖다 우리 속된 말로 그냥 갖다 침착처럼 씹어 이어버렸어요. 정상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나마 우리는 차량이고 뭐고 우리는 워낙 프로토콜에 또 예민하고 야 인마 너 차 왜 못 준비했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 모터게이트 더 하고 그다음에 그 런던시 경찰국 그 교통간제센터에 또 거기에 또 근무자를 파견을 시켜가지고 야 우리 좀 모터게이트 좀 협조해달라 해가지고 그나마 시내를 겨우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그래서 이 조문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셜한 세리머니로 메모리얼 세리머니를 내일 아침에 하는 걸로 해라. 이거 괜히 저녁에 와가지고 우리 영국 시민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좀 모습이 그렇지 않냐. 그래가지고 뭐 일본 천황은 뭐 밤에 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미리 스케줄이 잡혔던 거예요. 그 영국 그 장례위원회하고 다 돼 있죠. 근데 우리는 도저히 그 시간적으로 가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히려 영국 왕실 내정청과 그다음에 이제 영국 경찰과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그 정보 관련 부서들이 익스큐즈를 우리한테 구해가지고 그나마 한 것이 그런 행사인데 이건요 초청 그나도 또 오피셜하게 이제 초청한 거니까 초청 국가에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란서 대통령이 무슨 뭐 운동화 신고 그 조문 장소에 걸어서 갔다는데요. 걸어가는 것도 일정한 거리까지는 접근한 후에 모터게에서 하차해가지고 걸어가는 거지. 저 런던 시내 런던 브리지에서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진 찍어가지고 야 걸어갔다 하면은 그거 아주 언론이 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왜 안 걸어갔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상대 국가의 입장에 있어 영국에 있어서 입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는 그러한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야만이 되지.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건적경 할 때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야 국내 대통령하고 외국 해외 순방 대통령을 따로 뒀으면 좋겠다.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도 외국 갈 때는 국내 문제에 머리 복잡하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정상으로서 정당한 대우도 받고 또 우리 속된 말로 폼도 좀 잡을 수 있고 또 애우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대통령과 국내 대통령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 현실에 정치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해외에 나가는 게 국내 대통령보다 더 힘들다면 이건 더 문제라는 거죠. 나가기만 가짜 뉴스가 그리고 외국 갔을 때 해외 정상들과 할 때는 이 전쟁이거든요. 유엔에서 또 미국 그 의회에서 영어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노태우 대통령인가? 전두환 대통령인가? 밤새도록 코피 흘리면서 그 영어 스피치를 연습을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참모들이 써준 거 계속. 영어 스피치를 가지고 물론 프롬프터로 하는데 미국 의회는 프롬프터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프롬프터가 없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원고를 읽으려면은 이거 중간에 줄치고 띄우고 영어 문장을 잘 해야만이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누구나 또 발음이 또 다 그 양반들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걸 해다가 나중에 코피를 쏟으셨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외국 가면은요. 이 시차 1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외국 나가는 거 가지고 이렇게 트집잡 보면 정말로 힘들어서 오히려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 그런 초래를 국가 전체 해가 되는 그런 일이고 특히 이번에는 갔을 때 무슨 뭐 무속 논란까지 막 가짜뉴스 지어내서 천공 뭐 유튜브 하는데 그 전부 다 저도 전공 유튜브 봤는데 그런 내용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벼운 이야기 한 두세 가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저도 이 저종기 안에 보면은 뒤쪽에 경호원들이 이제 타고 있다가 내릴 때 되면은 여기 방탄조끼를 입고 하던데 권총도 보이긴 해요. 그 실탄 들어 있습니까? 그럼요. 실탄 들어 있고 그래서 이 가장 위험한 요소는 경호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인도 간디라 그 여자 이 간디 대통령 여자 간디 대통령이 돌아가신 인디라 간디 수상 수상이죠. 시크 교도의 교관한테 당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때 그 간디 수상이 이 시크 교도들의 그 종교 성지에 대한 그 조금 약간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시크 교도의 총 두령이 지시를 내립니다. 비밀리에 경호관한테.
그래서 교관이 건전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였다니까요. 시커고 암살을 했다니까요. 교관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런 것만큼 경호관은요. 정말로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는 절대 총을 주는 자리에 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실제 실탄을 엮고 있는 경우가는 대통령 옆에는 경우관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경호관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자꾸 이렇게 들추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뭐 또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죽으러 간 연습을 한다.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대통령을 거예요. 위해서 만약에 총이 날아오면 자기가 몸을 던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하면은 그 바디 익스펜션 로라 해가지고 체육학자 보면 몸을 쫙 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저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세계 노동자 대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힝클리의 그 총에서 했을 때 한 발이 경호관이 체육학장의 법칙으로 대신 맞았잖아요. 그럼으로써 레이건이 그 이 경호에는 거부형, 경호 순응형, 경호 거절형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저 레이건 대통령 경호 거부형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을 보고 물론 살았지만도 경호관도 그래서 경호의 순응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경호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총을 차고 실제 실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사명을 가지고 정말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 청와대 시절에 경호원들이 연무관이죠. 연무관 무술을 하는데 연무관에서 경호 시범을 보이면 가족들이 초청이 돼서 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울음바다가 된다고 해요. 그렇죠. 자기 남편, 뭐 자기 아버지가 뭐 대통령 남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면은 뭐 예수의 어떤 그런 고행을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과연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부모를 위해서도 죽으려고 하기 힘들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건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이나 한 번씩 자를 때는 이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진공시켜 가지고 책상에 슬그머니 이어둬요. 뭐 폭발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은 시신 쪽을 못 찾았던. 그나마 이제 그러면은 이거라도 뭐 어디 좀 묻어라. 장례를 치르라고. 그런 이제 나의 나름대로 신조죠.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또 각오도 새로워지고. 그러한 것이 경호관이다. 그리고 경호는 뭐 운동하고 무술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순발력, 판단력. 조금 전에 그 총 빼는. 그런 거. 뭐 물론 이제 그때도 운동 잘한다고 해서 경호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이러한 모든 가변적인 요소를 잘 판단하고 그다음에 막 시켜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 어떤 환경에서 물어볼 때 어떤 그런 데 적극적인 답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해야 된다.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냥 훌쩍 물어볼 수가 있네. 그럼요. 그래서 경호를 한 사람을 자꾸 무술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교수님은 무술가시잖아요. 저는 원래 무술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공개 채용 시험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특전사 대위 출신으로서. 대위를 출신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이제 장교 출신만 모집을 했죠. 특별히 왜냐하면 그 서울에 보면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환경 때문에 경호실이 얼마나 막 박 대통령 돌아가기 했죠. 유경수 여사 그 전에 돌아가시게 했죠. 하니까 경호실 거의 한 3분의 2가 다 그냥 나갔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세수를 제부대에 담자는 그런 의미로 좀 더 이 어떤 지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좀 경호원들을 뽑자 해가지고 한 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ROTC 장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ROTC 출신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대학 졸업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대학 출신이라는 물론 뭐 꼭 그런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만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경호실에 질적인 향상이 많이 도모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질적인 향상이 됐다고 하니까 한국 경호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그때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사자에 돌아갔을 때 갑자기 누가 소주병을 던졌죠.
그때 경호원들이 쫙 달려들어서 네. 가림막을 펼치는 이 모습이 네. 최근에 일본에서 계속 방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베 전 총리가 그 피격을 당했을 때 굉장히 호소했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호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것과 덧붙여서 지금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게 말입니다. 전문성의 향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프로페셔널리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본 경호는 SP라 해가지고 시큐리티 폴리스라 해가지고 전체 경시청 산하에 한 섹션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찰은 결국 경찰은 진급을 해야 경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뭐 경호관 또 진급이라는 제도는 네, 있지만도 그렇게 하면 순환보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수사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작전도 가야 되고 교통도 가야 되고 경비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SP 경호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전문성이 단절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경호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은 그러한 것이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그 전문성을 계속 추적하고 계속 자기 연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과 노하우가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몇 번의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경호실도 경찰이 자꾸 가져가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무대 시절에는 경찰이 했죠. 아니 요 근대에 왔어도 지금 YS 때도 그랬고요. DJ 때도 그랬고 딱 처음에 취임하면서 이거 경찰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시청의 SP 같은 그런 식의 순환으로 한다면은 이 경우는 전문성이 단절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위험에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호실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실이 앞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화된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도 한국하고 굉장히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물론 우리도 뭐 SS한테 많이 배우고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그래도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는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푸드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그 금식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걸 방심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푸드 인스펙션 해가지고 그 식음료 전문 분야를 공부했던 사람, 특히 축산 쪽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금식관이라는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왕실의 그 주미관이랍니까? 음식 그렇게 무보는 그런 기미상궁이죠.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금식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모든 대통령께 대통령 가족이나 대통령께 들어가는 음식에는 그 금식관이 모든 걸 다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이 제도를 알고는 대통령이 갈 때마다 이렇게 우리 일본 말이지만 마호병 그걸 보온병을 들고 다녔어요. 그럴 정도로 이 음식에 대한 문제도 미국도 상당히 이제 한 것처럼 우리 경우가 이렇게 많은 노하우를 쌓다 보니까 가 전문성이 많이 쌓였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출퇴근 문제는 문제 없겠네요. 경호 수준이 그 정도면은. 네, 이제 그건 이제 경찰하고 이제 협조가 잘 돼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서울 시내에 이제 서울시 지방경찰청 교통관제센터가 있습니다. 하면 이제 그게 뭐 여러분들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신청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수백 개의 모니터링이 다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모든 교통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도 다 나와 있지만도 거기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다 통제를 해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뭐 몇 킬로 전방까지도 다 열어버렸지만도 이제는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 점프라고 그러죠. 개구리 점프식으로 한 계단 전에 열어주는 그런 방식. 그게 굉장히 테크닉이 좋아진 거죠. 기술적으로 향상. 아까 저 영국의 그 영국 경시청 그 교통관제센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그 서울지방경찰청 물론 전국에도 있지만도 서울지방경찰청 그 교통관제센터
그런 이제 우리 경우 용어로 이게 또 보완되는데 그 900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바뀌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900하고 딱 이렇게 하면은 교통관제시설에서 다 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 점프를 해가지고 한 단계 앞에서 열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쪽으로 한남동으로 이제 옮기시면은 거리가 짧아지지만 물론 뭐 저쪽에 그 강남에 서초동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도 지금 용산이 그 8군이 나가기 때문에 동작대구나 아니면 한남대교나 이 뭐죠? 세 개의 다리를 보통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다리를 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판단에 따르지만 그 다리만 지나버리면요. 용산 미 8군 캠프 안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시비를 걸어서 그렇지 교통에 전혀 문제 없고 서초동에서 오도 12분 그다음에 용산역에는 한 3분에서 5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교통에하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흥미진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뭐 말을 얘기를 나누면 뭐 에피소드 같은 것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줄이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설의 경호관 우리 유형창 민족통일문화재단 회장님 모시고 요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문제의 그 이면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